안녕하십니까. 외교관TV입니다. 한국외교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중남미 특집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만 라틴 아메리카는 서구 자본주의의 편입과 독립이 한국보다 1세기 이상 앞섰고 자원도 풍부하고 잠재적인 가능성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고 정치적으로는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와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의 차이점도 짚어보고 여러 분야에서의 다양하고 폭넓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남미 지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르헨티나 대사를 역임하신 김병문 대사님께 함께 하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중남미 국가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하셨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하고 다르다 하고 느끼신 그런 점 있습니까? 저희가 느끼는 건 이제 업무하고 관련되는 거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시작부터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좀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이 떠올라요. 우선은.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 사람들이 좀 시간을 안 지켜요. 특히 이제 그 권력의 상층부에 있을수록 네네. 시간 약속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거기 이제 일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민원인들에 대한 그 봉사 태도, 네.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때가 많은데 네.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두 가지 다 권력의 이제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약속을 해서 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필요하니까 기다려도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뭐 기다리는 사람도 그렇게 불만이 없어요. 하도 습관이 돼서 그런지. 네. 그런 습관이나 그런 일선 그 민원인들에 대한 자세 같은 게 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까 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오랜 동안 식민지 그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왔고 또 독립이 돼서도 바로 민주화가 안 됐잖아요. 그 오랜 동안 독재 치하에서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그 가부장처럼 행세하고 또 국민들은 수동적으로 그 국가의 어떤 처분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관행들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우리와의 큰 차이점은 그거는 있어요. 굉장히 자기가 지금 처한 위치에 대해서 그 자족하는 뭐 순응주의라고 할까요? 컨포르미즘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를 측정해 보면 행복도 지수는 항상 높게 나타납니다. 또 사람들도 그 우리나라만큼 그 사회가 이제 경쟁 사회는 아니니까 또 어떤 면에서 여유는 있고요. 사람들도 굉장히 그 낙천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런 차이는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뭐 작년 뭐 올해 뭐 일어나는 뭐 칠레에서 뭐 지하철 요금이 올라서 뭐 또 반정부 시위도 일어나고 그런 것은 조금 이례적인 것인가요? 지금 그거는 중남미 사회가 처하고 있는 그 지금 단면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칠레라고 하는 나라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가장 모범생으로 지금까지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제 1973년도에 피노체트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면서부터 그 당시부터 이제 그 소위 그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을 도입을 해서 헌법에도 사실은 이제 그 각종 이제 연금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의료, 교육 이런 공공 부분에 있어서도 전부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부 국가는 하나의 큰 어떤 그 민관 기관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국가가 이제 정부하고 민간 그 섹터하고 가운데서 조정하는 역할만 하지 직접적으로 이런 역할을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했지만 그 성장에
결실들이 일반 서민들한테까지 다 돌아가지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칠레에서 조그만한 그 교통요금, 지하철 요금 인상이 이제 발단이 돼서 네. 큰 그 사회 소요가 있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를 하고 네. 최근에 그 재헌 의회 의원들을 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다시 헌법을 만드는데 지금 재헌 의원들로 당선될 사람들을 보면 주로 이제 개별적인 사람들이 독립적인 사람들이 많고 또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헌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이제 국가의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큰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소위 사태가 지금 격화되고 있죠. 이제 세제 개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반 두케 대통령이 그 세제 개편안을 의회에다 제출했는데 그 세제 개편안의 내용이 주로 그 중간층한테 대한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특히 이제 간접세 부분을 좀 확대하니까 민간인 일반인 서민들한테는 또 부담이 가죠. 그런데다가 이제 경찰이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잔혹하게 대하다 보니까 수십 명이 죽고 또 뭐 미싱된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반 두케 대통령이 이제 거기도 개혁 조치를 이제 취하겠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그 특이한 거는 쿠바의 경우는 경찰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내무부 산하에 있지 않아요. 거기는 이제 국방부 산하에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마 그 오랫동안 게릴라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그 구조 개혁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대사님, 사실 우리가 중남미 지역 또 그 중남미 사람들에 대해서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뭐 SNS라든가 또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중남미하고는 우리하고 지리적으로 또 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교육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하고 젊은 층들은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한국의 발전상이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는 아직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혹시 이제 그 중남미 국가들 가서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서민들한테 물어보시면 한국 어디서 왔냐고 그래요. 그러면 꼭 북쪽에서 왔냐 남쪽에서 왔냐 꼭 그렇게 물어보고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네. 뭐 장관 이번 5부 시작할 때 말씀을 했지만은 사실 중남미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독립한 거라든가 또는 대통령제 공화국을 세워서 뭐 정당이라든가 뭐 그런 국민대표제라든가 하는 제도 도입한 것은 조금 빨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아직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민주화 과정이라든가 또 민주화 정도라든가 그런 체제 면에서 조금 덜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중남미가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거는 이제 1983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브라질을 유시해서 다른 나라들로 다 확산이 돼서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면 이게 소위 말하는 절차적인 면에서 민주화는 다 이루었어요. 물론 이제 그 독립한 건 오래됐지만은 독립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가 실천이 된 것도 아니고 오랜 동안 독재의 경험들이 많고요. 물론 이제 국가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이제 그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또 멕시코처럼 일당이 한 70년간 이렇게 집권한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 국가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거는 이제 80년대, 90년대에 이르렀으니까 우리랑 거의 비슷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져도 이제 그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민주적인 정신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서 그게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그게 더 어려운 작업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남미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주적으로 정권을 잡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다시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집권 연장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그 국가가 무력화되고 말이죠. 겉으로는 국가이지만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잘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국가 무력화 현상들이 지금 심각해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포퓰리즘의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기능, 국가의 하나의 이 시험대가 되지 않나.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국가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느냐 하려면 그런 그 공권력이 제대로 그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부패가 많고 또 관료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나라와 라틴 아메리카의 차이점 또는 뭐 이렇게 어떻게 비교를 해본다면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불교라든가 기독교, 가톨릭 뭐 상당히 다양합니다만은 그쪽 가톨릭이 지배적이죠. 뭐 사회를 어떻게 보면은 관통하는 논리라든가 뭐 중남미가 이제 가톨릭 신도수가 제일 많은 지역이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가톨릭은 이제 단지 종교뿐만 아니라 어쨌든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한테 이제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고 또 가톨릭 교회가 그 전통적으로 이제 그 대지주들이라든가 군부라든가 이런 부류들과 같이 하나의 전통적인 보수 세력을 형성해 왔죠. 그래서 교육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이제 크리스천 교육을 시키고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960년대 이후에 그 중남미에서 그 빈곤이라든가 이런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사제들이 종교의 사회 참여를 들고 이제 해방신학이라는 것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해방신학. 그래서 이제 중남미가 그 세방신학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된 그런 역할을 했죠. 80년대 이후에 그 중남미에서의 개신교의 확장세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이제 특히 개신교 중에서도 그 복음주의 성향, 그 오순절 교회라든가 이런 그런 거 있죠. 그런 교회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래서 브라질 경우 지금 뭐 가톨릭 신자가 한 50% 되고 그 개신교 신자가 한 30% 된다고 그래요. 굉장하네요. 굉장하죠. 지금 그 보우소나우 대통령 부인도 그런 그 개신교를 믿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화가 된다는 거죠. 다양화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그 원래 복음주의 성향을 추구하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종교 속에서 어떤 위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측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뭐 우리하고 지리적으로 또 이제 멀고 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라틴 아메리카 진출이랄까 또 관계 구축이 늦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계는 언제부터 이렇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나요? 관계가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959년도에 이제 브라질하고 수교가 제일 먼저 이루어졌고, 상당히 빠른 편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1962년도에 그 중남미 15개국과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차례로 그 수교를 했으니까. 그때 왜 그렇게 한꺼번에 1962년도에 했냐면 그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그러니까 군사정부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중남미 국가들도 대부분 그 당시에 군사 정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반공을 공동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네. 서로 유대감이 있었고, 그 당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국제 유엔 등 이제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지지 기반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제 중남미 국가들과 그런 수교를 하게 돼서 내년이 이제 수교 60주년이 됩니다. 아, 그렇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60갑자가 지났습니다. 예. 환갑이 되는 그건데요. 그래서 상당히 의외로 지금까지 저도 의외로 생각했던 게, 6.25 전쟁에 중남미 국가에서 콜롬비아가 파병을 했어요. 그럼 상당히 콜롬비아가 그 한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었나요? 아, 그게 이제 그 1945년도 이후에 이제 냉전이 시작이 되고 이제 그 소련과 미국 간에 이제 그런 이념 대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공산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봉쇄 정책을 취함과 동시에 중남미 국가들과 하나의 조약을 체결해요. 상호 방위 원조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리오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그 전 나라가 그 회원 국가가 공격을 당하는 것과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취지인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제 한국을 이제 북한이 침략해 왔으니 미국이 공격 당한 것과 같다. 그러니 이제 그 중남미 국가들한테 그 조약을 근거로 해서 참여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당시 그 경제 사정 이유로 다 이제 호응을 하지 않았는데 콜롬비아의 경우는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가 좀 불안했어요. 굉장히 정정이 불안하고 했을 때 새로 그 고메스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친미 정책, 그다음에 또 뭐 유엔 정책이랄까 이런 거를 표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는 이제 미국과 이제 파병을 하겠다 해서 한 4천여 명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가 우리의 이제 한국전에 참전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저도 뭐 최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그냥 한 10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이 6.25 전쟁에 참전 또는 원조를 해준 나라를 보다 보니까 IT에서 90만 달러를 원조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거기도 어려웠을 텐데. 지금 IT는 중남미 33개국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그 빈곤이 많은 나라인데. 그러면은 1962년 저간 그 후로 대규모 이제 뭐 수교를 이제 관계가 이제 구축이 됐는데 이제 60년이 지났다 생각하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한다면은 대사님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아, 이거 뭐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아르헨티나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1965년도에 우리가 거기 이민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100불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찾아보니까 아르헨티나는 1,300불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3배였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뭐 참 비교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한 3만 2, 3천 불? 아르헨티나는 한 10,000불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 규모로 따지면 우리가 거기에 한 4배 가까이 되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의 국제적인 위치가 이제 달라진 거고요. 또 아르헨티나와 지금 우리나라는 뭐 G20의 회원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위상 변화 이런 것도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뭐 신남방 정책 또 신북방 정책 뭘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동남아라든가 또는 유라시아 쪽에 이제 그 관계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중남미 쪽에 대한 한 정책이 있는지 또는 이게 뭐 그렇게 또 뭘 잘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지리적으로 멀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어떻게 중남미도 우리
외교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뭐 어느 지역이건 다 중요하죠. 뭐 중남미가 근데 이제 특별히 내년 되면 수교 60주년이 되고 하니까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외교 다변화의 노력으로 그 중남미와의 관계 강화도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썼지만 네. 이제 워낙 현안들이 급하다 보니까 또 제대로 원하는 만큼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수교 60주년을 뭐 계기로 해서 어떤 중남미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 전환 이런 것도 조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남미 국가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오랫동안 바래왔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못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들이 이제 좀 중남미의 관계를 좀 더 긴밀히 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특별하게 그쪽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뭐 협력 방안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지역별로 조금은 다르겠죠. 이제 그 특히 남미 국가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제 그 중시에서 이제 파라과이, 우루과이 세 나라가 남미 공동 시장을 구축했잖아요. 그 이제 그 1991년부터 이제 해오고 있는데 하나의 관세 동맹 정책이죠, 그죠? 그 관세 동맹이라는 게 이제 대외적인 공동 관세를 같이 매긴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들이 한결같이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거는 오래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육류 시장을 개방해 달라고 하는 거죠. 소고기를 이제 우리가 아직 이제 그 아르헨티나나 그 브라질 이런 데로부터는 이제 위생 조건을 들어서 아직 수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검토해 나가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그 메르코수르하고 FTA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을 거는 할 겁니다만은 좀 이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그 안데안 국가들의 경우는 좀 다르겠죠. 이제 그 페루, 콜롬비아, 뭐 에쿠아도르 이런 나라들은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니까 그런 국가들은 이제 우리가 그 많은 투자를 통해서 자원 개발을 이룩해 나가는 방법으로 관계를 이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중미나 카리브 이제 국가들에 대해서는 멕시코는 이제 별도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들이 그 수직적인 협력을 강화해야지 수평적으로 뭐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공적 개발 원조 이런 그 대상도 좀 확대하고 규모도 물론 지금 확대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아직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대폭 좀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우리가 쿠바 이외에는 다 수교를 하고 있죠. 대사관 나가 있고. 33개국 중에서 쿠바 빼놓고는 다 수교가 되어 있고 대사관도 지금 19개국에 다 개설이 되어 있고요. 총영사관이 상파울루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쿠바하고는 언제쯤 뭐 수교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수교는 이제 거론이 되어 왔지만은 쿠바는 이제 투 트랙 폴리시를 써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군사적인 동맹 관계는 북한하고 유지하고 있고 우리하고는 이제 경제적인 협력을 증진해 나가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 코트라도 거기 설치가 됐고 2016년부터는 이제 민간 경협의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경제 협력 그다음에 이제 교역 관계는 원활히 되고는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관광이 쿠바한테는 중요한 산업 분야니까 그게 수교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도 많이 갈 거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쿠바 측한테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한번 설득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